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고 도시의 심장 박동마저 희미해지는 이 시간,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의 기억 가장 깊숙한 곳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 저희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 편의 짧은 이야기 대신 오직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단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고뇌, 그리고 과거로부터 걸려온 잊을 수 없는 한 통의 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종결되었다고 믿었던 한 사건의 메아리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지, 그 서늘하고도 슬픈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조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끔찍하기도 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남자, 최동욱 형사의 녹음된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때 유능한 형사였지만 파트너의 죽음 이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그가 겪었던 사건의 표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주변의 불빛을 한 단계 더 낮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지금부터 시작될 한 편의 긴 영화 같은 이야기에 온전히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이 그 어떤 괴담보다 더 잔혹하고, 때로는 인간의 기억이 그 어떤 유령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억의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권영민 경위, 인식번호 9917, 2009년 10월 4일 발생한 12서 박민혁 경사, 인식번호 77 여혼의 순직 사건, 사건번호 962 규몽 8일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 오늘 날짜는 2009년 10월 16일. 권영민 경위는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명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심함은 그의 잿빛 또는 푸른 눈동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말을 이었다. 본 조사는 10월 4일 사건의 유일한 생존 경찰관에 대한 첫 번째 면담이다. 조서 기록을 위해 경찰관은 본인의 신원을 밝히도록 최동욱, 지목을 받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사실상 가구가 거의 없는, 창문 하나 없이 눈부신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한 이 작은 사무실 안에 유일한 다른 인물이었다. 12서 최동욱 경사, 인식번호 0611. 그가 말을 마쳤다. 고맙습니다. 최 경사. 권경희가 대답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가짜 마호간이 책상 위에 세워져 있는 디지털 녹음기에 손을 뻗었다.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는 장치의 버튼을 눌렀고 녹음기의 빨간 LED 불빛이 꺼졌다. 녹음기가 꺼지자 권영민 경위의 목소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사적인 어조로 바뀌었다. 최 경사, 이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믿어줘. 나도 자네만큼이나 이 지긋지긋한 일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으니까. 네. 최동욱 경사는 거의 로봇처럼 대답했다. 그의 갈색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었다. 잘 다려진 회색 양복과 실크 넥타이라는
멀끔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마치 바로 몇 분 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수구에서 기어나온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이 모든 게 우리 뒤로 지나가 버리면 나도 기쁠 거야. 자네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권경희가 말했다. 만약 최 경사가 그 말에 동의했더라도. 그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권경희는 말을 이었다. 그저 최초 보고서에 기재했던 것과 똑같은 사실들만 진술해주면 돼.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이 될 거야.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자네의 보고서를 증언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는 자신감과 배려심을 내비치려 애썼지만 그런 노력은 최경색에는 전혀 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권영민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남자는 마치 자신을 꿰뚫고 등 뒤에 하얗게 칠해진 시멘트 블록벽을 쳐다보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권경희는 인터뷰 대상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최동욱 경사. 고인과의 관계를 진술해 주십시오. 민혁이는 그가 입을 열었다. 박민혁 경사는 제 파트너였습니다. 두 분은 얼마나 함께 일했습니까? 여름부터였으니 제 생각에 4년 전 2005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고인과의 직업적인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음기가 다시 켜지자 권경희의 목소리는 다시 건조하고 감정 없는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동욱은 입술을 핥았고 그의 눈은 마침내 권경희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의 거의 식물인간 같은 태도를 배반하는 유일한 행동들이었다. 네, 그와 저는 몇 건의 사건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당시 전출이 많았는데 제 옛 파트너가 북부 지방으로 옮겨간 후에 그는 말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군요. 천천히 하십시오. 최 경사는 책상 위에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제 옛 파트너였던 선배가 북부 지방으로 옮겨갈 때쯤 박 경사가 전입해 왔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파트너로 배정되기 전에 몇 건의 사건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동실종 및 인신매매 전담팀에 배정되었죠. 아시다시피 그런 종류의 사건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한 몇 년 동안 대여섯 건 정도의 사건을 해결하여 유죄 판결까지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꽤 유용한 정보들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악질 포주들을 잡아넣었고 한 번은 실종되었던 15살 소녀를 부모님과 재회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최동욱 경사가 그와 구박민혁 경사가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였는지를 담담하게 진술했을 때 조사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영민 경위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두 분은 잘 지내셨나요? 제 말은 업무 외적으로 심각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그 질문에 최동욱 경사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옅은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미소였습니다. 글쎄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녀석은 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죠. 그게 뭐라도 된다면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사 권경위는 그의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는 듯. 그러나 여전히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와 그 녀석. 아니, 박 경사는 이런저런 사소한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최동욱은 마치 먼 옛날을 회상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위님, 하루 종일 같은 차 안에서 잠복하고 같은 공간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시간을 때울 만한 소일거리를 찾게 되기 마련이죠. 심각한 도박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예를 들면 저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다음 차는 무슨 색일까? 오늘 저녁 프로야구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가 이길까? LG 트윈스가 이길까? 혹은 지금 남산 터널을 통과하는데 정확히 몇 분이나 걸릴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유치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활력소였습니다. 그리고 10중 8구는 제가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녀석에게서 몇천 원을 받아내거나 다음 날 점심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곤 했죠. 그럴 때마다 박 경사는 늘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속였다느니, 마지막 순간에 내기 내용을 바꿨다느니,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최동욱은 그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작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녀석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다음 내기에서 판돈을 2배로 올리자고 제안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러면 쌤쌤이잖아. 공평하지? 그러면 박 경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녀석은 늘 그렇게 지고는 못 사는 녀석이었으니까요. 이제 쌤쌤이다. 그 말이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권경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꽤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군요. 그 말에 최동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텅 빈 눈으로 돌아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권경위는 최동욱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처음처럼 건조하고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사건 당일 밤의 일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동욱은 책상 위에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마치 소의 맛이 나는 듯한 도시의 수돗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은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증언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아동 실종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유나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동욱 경사는 책상 위에 물컵을 들어 다시 한번 입술을 죽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먼 곳을 향하는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아동 실종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유나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사건 번호는 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그는 마치 감정을 배제하려는 듯 기계적으로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김유나 양은 무사히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용의자인 강태식은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저희는 강태식이 숨었을 만한 몇 군데 장소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방을 좇을 만한 뚜렷한 단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박 경사는 본 수사팀과 아동 심리 전문가들이 도착하기 전에 구조된 김유나 양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극심한 충격 상태였지만 자신의 엿들은 용의자의 통화 내용 중에 모나크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진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최 경사와 박 경사는 즉시 모나크라는 단서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사업자 등록 정보, 강태식의 주변 인물 관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죄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이던 한 건설 프로젝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원래는 국내 유명 호텔, 체인 소유의 프랜차이즈 호텔이었는데 모나크 호텔이라는 신생업체에 인수된 후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공사는 인접부지 소유주와의 분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내부 공사가 반쯤 진행되다 멈춘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몇 주 혹은 그 이상 방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용의자가 몸을 숨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죠. 최 경사와 박 경사는 그곳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단서였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과 긴급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식적인 수색 영장 없이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최 경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권영민 경위가 그의 말을 끊으며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모나크 호텔 측에서는 추후 불법 수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저희는 운이 좋았던 셈이죠. 최 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듯 깊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혁이와 아니 박 경사와 내기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호텔 체인 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우리를 고소할 거라고요. 하지만 박 경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최동국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 댁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요. 조사실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영민 경위는 그의 고통을 아는 듯 잠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신호처럼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동욱 경사는 다시 한번 물컵을 들어 입술을 죽이고 마침내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향했던 그 운명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동욱 경사는 그날 밤 그와 박민혁 경사가 함께했던 마지막 내기에 대한 씁쓸한 기억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에 따라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감정을 배제한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형사의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호텔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시간은 대략 저녁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젯밤의 일을 회상하듯 생생하게 그날의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이 중단된 건설 현장에서 강제 침입의 흔적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방에는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벽들과 텅 빈 창문들만이 저희를 맞이했죠. 저희는 일단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 높다란 철망 펜스를 넘어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건물 주변을 둘러보며 용의자가 남겼을지도 모를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건물의 많은 창문들과 거의 모든 내부 문들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채 뻥 뚫려 있었습니다. 몇몇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지만 1층의 몇 군데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 서로 다른 구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북동쪽 외벽을, 박 경사는 남서쪽 외벽을 맡아 둘러보았죠. 그리고 약 입시경, 건물 뒤편에서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최 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 경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내부의 한 방에서 불빛을 보았다고요. 2층이었는지 3층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텅 빈 창문 너머로 아주 잠깐 마치 휴대폰 화면 불빛 같은 것이 반짝였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직감했습니다. 이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건물 주변을 돌아 이전에 최 경사가 확인해 두었던 진입 가능한 지점, 즉 창틀만 있고 아직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1층의 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도와 창틀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칠흑처럼 어두웠고 축축한 시멘트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희는 각자 손전등을 꺼내 어둠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희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정적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최 경사는 박 경사의 안내에 따라 그가 불빛을 보았다는 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낡은 복도를 지나고 어지럽게 널린 자재들을 피해 그들은 마침내 2층인지 3층인지 모를 한복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문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한방 입구 옆에는 마스킹 테이프 조각 위에 누군가 아무렇게나 써놓은 듯한 11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113호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틀 양옆에 자리를 잡고 아직 총을 뽑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틀림없는 휴대폰 화면 불빛이었습니다. 그 방은 건물 안쪽에 위치해 있어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서 있는 이 텅 빈 문틀이 유일한 출입구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 교환 속에는 긴장감과 함께 범인을 거의 다 잡았다는 형사 특유의 직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 안에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용의자 강태식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문틀 너머,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불빛. 두 형사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이 쫓던 용의자 강태식이든 아니면 단순한 주취자나 불법 거주자이든 이제는 직접 마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틀 양옆에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최동욱 경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두운 복도를 낳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즉시 복도로 나오십시오. 그들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 불빛만이 미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민혁 경사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이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다.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발음이 심하게 뭉개져 있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최동욱 경사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용의자 강태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저희가 일반적인 주취자나 불법 거주자와 마주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최 경사는 조사실에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유나 양을 납치한 범인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셈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이상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연행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인물은 여전히 밖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경사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가 들어간다.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을 옆으로 벌려 최 경사는 박 경사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평소 전술대로 박 경사가 먼저 진입하고 최 경사가 바로 뒤에서 엄호하며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최 경사는 조사실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른 입술을 혀로 죽였고 그날 밤의 기억을 힘겹게 꺼내는 듯 했습니다. 권영민 경위는 그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천천히 하세요. 최 경사 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박 경사가 방 안으로 막 몸을 돌려 진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을 뽑아 들었고 저 역시 그의 등 뒤로 바싹 붙어 함께 진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치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흰색 불빛에 저는 순간적으로 박 경사의 검은 실루엣만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고디오방 전체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박 경사의 입에서 욕설인지 혹은 고통의 찬비명인지 모를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뒷걸음질 쳐나왔고 바로 제 뒤에 있던 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범인이 그를 밀치거나 걷어찼던 것 같습니다. 박 경사는 복도 반대편 벽에 세게 부딪히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즉시 제 총을 뽑아들고 다시 방 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무언가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오른쪽으로 굴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범인이 저희에게 도로용 조명탄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독하게 밝고 뜨거운 불꽃이었죠. 박 경사가 처음 진입할 때 얼굴에 그 조명탄을 정통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 경사가 조명탄의 시야를 잃고 쓰러진 사이 그가 총을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범인에게 빼앗겼는지 어느 쪽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방 안을 확인했을 때 범인은 박 경사의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쓰러진 박 경사를 향해 망설임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5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조명탄의 잔상 때문에 여전히 시야가 흐릿했지만 문틀 앞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범인은 저를 발견하고 총구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쏘기 전에 제가 먼저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발을 쏘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식팀에서 8발이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동욱 경사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증언은 그날 밤에 끔찍했던 총격전이 그렇게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강태식이 파트너 박민혁을 살해했고 자신은 정당방위로 그를 사살했다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이야기였습니다. 최동욱 경사의 공식적인 증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진술은 깔끔하고 명확했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용의자 강태식은 사망했고 순직한 박민혁 경사는 영웅이 되었으며 유일한 생존 파트너인 최동욱 경사는 비극적이지만 정당했던 총격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것이 바로 공식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거짓된 절차 아래 묻혀버린 진짜 이야기는 결코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사건으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과거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그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날 밤도 최동욱 경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방의 정적을 깨뜨리는
불쾌한 침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마음으로 발신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로열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어.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동욱입니다. 아, 최 형사님. 저 로열 호텔 지배인 김 실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 박민재 씨 일로 110 사무실에서 소란이 있어서요. 박민재. 2년 전 그날 밤 죽은 그의 파트너 박민혁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최동욱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재 씨가 어젯밤 송강호라는 가명으로 체크인했고 현금으로 3일치 숙박비를 선불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을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난번에 최 형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해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차와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드나드는 것은 호텔 영업에 결코 좋지 않다며 그녀는 거듭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동욱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20분 안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좀 진정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덧붙여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옆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신 고맙다며 북쪽 입구 카드 리더기 위에 110 사무실 키 카드를 올려두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동욱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민재, 그는 그 이름에 얽힌 지긋지긋한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정심, 그리고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박민재의 슬픔은 형의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부터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최동욱에게 다가와 형의 죽음이 모두 그의 책임이며 그가 형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지난 2년간 박민재는 수십 통의 취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편지들로 최동욱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민재가 로얄 호텔 113호실에서 소란을 피운 첫 번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는 그 방에서 술에 취해 죽은 형과 대화를 나누는 듯 울부짖다가 경찰에 의해 제압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최동욱이 직접 가서 객실 파손 비용을 물어주고 호텔 측에 자신의 개인 번호를 남기며 다음번에는 꼭 자신에게 먼저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최동욱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는 권총 홀스터를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그것을 운전석 시트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그는 좀 더 눈에 띄지 않고 덜 치명적인 작은 테이저건을 허리띠에 찼습니다. 부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그저 대화로 박민재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이런 대면이 곧 다가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음만을 담은 전화가 더욱 빈번해졌고 바로 이틀 전에는 끔찍한 편지 한 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편지지에는 마치 피를 묻힌 듯한 붉은 얼룩과 함께 형, 살인, 진실, 복수
쌤쌤이 같은 단어들이 뒤죽박죽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파트너 박민혁의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대체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모든 징후들이 또 다른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현대 아반떼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바로 그 장소,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깊었고 그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곧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최동욱 경사의 머릿속은 온통 2년 전 그날의 기억과 곧 마주해야 할 박민재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차가 유난히 신호대기 시간이 긴 한 교차로에 붉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파트너 박민혁이 죽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박민혁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라디오를 켜며 말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최 형사, 10,000원 내기 할까? 이 노래 끝나기 전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다. 안 바뀐다. 최동욱은 피식 웃으며 내기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숨죽인 채 신호등을 응시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후렴구가 아슬아슬하게 끝나갈 무렵 거짓말처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박민혁은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죠. 봤지? 내가 이겼다 10,000원 내놔. 최동욱은 노래가 거의 다 끝났었다며 투덜거렸지만 박민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퇴근하며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날 때 최동욱은 자신의 교통카드로 박민혁의 것까지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쌤쌤이다. 박민혁은 지하철 요금은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10,000원짜리 내기랑 쌤쌤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최동욱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와 나눈 마지막 내기였습니다. 어느새 신호는 다시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의 차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얄 호텔의 옆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건물에서 몇 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2년 전 그가 기억하던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던 폐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그곳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그저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룻밤 편안히 쉬어가기에 완벽한 장소로군. 그는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몸을 숙여 운전석 시트 밑에 두었던 자신의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 북쪽 입구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 카드 리더기 위에는 헬비 13이라고 매직으로 쓰인 하얀 키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긁었고 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바닥의 상업용 카펫이 그의 구두 밑에서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110 사무실을 향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박민재의 번호였습니다. 최동욱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 형사님, 수화기 넘어 박민재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어딘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여기에? 호텔에서 전화가 왔다. 네가 또 113호실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네, 전 2-3시간 전에 거기서 나왔는데요. 소주가 다 떨어져서요. 게다가 오늘은 우리 형 생일인데 어떻게 호텔방에 혼자 있겠어요? 형을 죽인 그 개자식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낫죠. 그러더니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최동욱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민재는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 이 지긋지긋한 밤을 끝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복도는 갑자기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형광등들이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벽에 달린 비상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 비상등마저 깜빡이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복도는 저 멀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바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그의 발끝에 무언가가 툭 하고 채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바닥을 비춰보았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신발이 복도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잉크처럼 새까만 옥스퍼드와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그의 파트너 박민혁이 늘 신고 다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던 그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부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치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욱 경사는 복도 바닥에 놓인 그 낡은 옥스퍼드화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파트너 박민혁의 신발이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가 이 의문을 채 다 끝내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부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치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밝은 불꽃 하나가 춤을 추며 분홍색 불꽃을 사방으로 튀기고 있었습니다. 도로용 조명탄이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딱 소리와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조명탄이 차례로 불을 밝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바닥에는 5개의 조명탄이 점점이 박힌 채 제멋대로 지글거리며 벽면을 온통 불길한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마그네슘 타는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동욱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 조명탄들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복도 끝 110야모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110호실 문이 있어야 할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그저 텅 비고 가구 하나 없는 문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문틀 옆에는 낡은 마스킹 테이프 조각 위에
103이라는 숫자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문 너머의 방은 복도의 조명탄 불빛과 방바닥에 버려진 휴대폰 화면에서 반사된 빛 덕분에 겨우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방의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들여놓은 곳은 그가 예상했던 호텔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현실과 기억이 기괴하게 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방바닥은 회색 먼지와 발자국으로 뒤덮인 마감되지 않은 합판이었습니다. 벽은 하얀색 초벌 페인트만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나사몬 머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조명기구나 콘센트도 없었습니다. 2년 전 바로 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간에는 현재의 113호실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전원 케이블이 허공에 매달린 채 평면 TV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2개의 풍경화와 커다란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먼지가 뽀얗게 쌓인 퀸 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이 수수께끼 같은 광경 앞에서 제발 눈을 깜빡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막 돌아서서 이 불가사의한 광경으로부터 도망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동구가 오랜만이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미녀가 너냐? 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기에도 좋을걸. 파트너,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부터 한 형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파트너 박민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체는 끊임없이 유동하며 변하고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괴사의 흔적이 그의 몸을 뒤덮었다가 이내 다시 건강한 살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백한 죽음의 피부와 건강한 분홍빛 살점이 그의 얼굴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뒤섞이며 끝없이 역겨운 융합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 왼쪽 윗부분은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덮인 두피와 부서진 뼈와 뇌 조직이 뒤엉킨 끔찍한 상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최동욱의 경악과 혐오감을 알아챈 듯 박민혁의 형체는 정중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동우가 눈물겨운 재회나 악수 같은 진부한 절차는 생략하자고. 지금 내 꼴을 보면 자네도 썩 그러고 싶지는 않을 테니 말이야.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둘 다 이 갑작스러운 재회의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나. 민혁아, 대체 이게 어떻게든 잊어버려. 파트너, 나도 한참 동안 생각해봤는데 부질없는 짓이야. 그냥 받아들여.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뿐이니까. 말하자면 추억여행 같은 거지. 박민혁의 유령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 등 뒤에 저 문틀 밖을 한번 봐주겠나. 최동욱이 천천히 몸을 돌려 문틀을 바라보자 그의 눈앞에는 그날 밤의 광경이 유령 같은 형체들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 강태식의 형체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박민혁의 형체가 문 안으로 뛰어들고 바로 뒤이어 자신의 형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본 것은 자신이 지난 2년간 스스로를 속여왔던 거짓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용의자 강태식은 박민혁을 인간 방패로 삼아 그를 위협했습니다. 최동욱은 총을 겨누었지만 박민혁이 강태식의 무기를 빼앗으려 몸부림치는 바람에 조준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동욱은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그의 총알은 용의자가 아닌 그의 파트너 박민혁의 머리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 후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자신과 강태식,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차 강태식을 향해 난사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강태식의 시체를 끌어다 놓고 박민혁의 권총을 그의 손에 쥐어준 뒤 이미 죽어버린 파트너의 몸에 몇 발의 총알을 더 박아 넣는 그 모든 과정이 눈앞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환영이 사라지자 최동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민혁의 유령이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사이코패스 놈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네가 보고서를 꾸며냈을 때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상상이나 가그래. 내가 죽은 건 내 잘못이지.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사격을 놓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사과라도 해야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함께 지독한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아, 제발. 최동욱이 애원했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 됐어. 박민혁의 유령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내 기분이 꽤 좋은 편이야. 어쨌든 내 생일이잖아. 그러니 이 특별한 날을 너와 함께 축하하고 싶어. 친구, 너와 마지막 내기를 하고 싶다. 네가 놓쳤던 바로 그 사격을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 최동욱은 경악하며 그의 옛 파트너의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아,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민혁의 유령이 순식간에 그의 등 뒤로 다가와 그의 몸을 낚아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그의 팔과 목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총은 가지고 있겠지. 최동욱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자신의 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아주 좋아. 박민혁의 유령은 최동욱을 질질 끌고 가 방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이 장면 꽤 익숙하지. 동우가 박민혁은 2년 전 강태식이 자신을 붙들었던 것처럼 최동욱을 인간 방패로 삼아 붙들고 그의 망가진 머리를 최동욱의 어깨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쏴. 파트너 최동욱은 거울을 향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뒤에서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옛 파트너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으로 파트너를 쏴야만 하는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비참한 심정으로 반가쇠를 당길 준비를 했습니다. 박민혁의 유령은 그가 조준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듯 그의 몸을 거칠게 앞뒤로 흔들어댔습니다. 공평해야지. 최대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하지 않겠어. 결국 최동욱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울음을 삼키며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최동욱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삼키며 자신의 손으로 또다시 파트너를 향해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를 따라, 그리고 그의 기억 속을 끝없이 메아리치며 퍼져나가는 듯했고, 여전히 바닥에서 타오르고 있던 조명탄의 치익 하는 소리와 기묘하게 뒤섞였습니다. 최동욱은 자신의 몸이 격렬하게 앞으로 당겨지며 어지럽게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조금 전까지 그와 그의 파트너가 함께 있던 바로 그 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마치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기괴하게 뒤틀리고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방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조각나고 뒤틀린 현실의 틈새 너머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조각난 현실 저편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한 형체가 또 다른 최동욱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는 이제 거울 속에 혹은 기억의 파편 속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 안에 서 있는 또 다른 최동욱은 거울 너머의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슬쩍 비웃음을 짓더니 아주 태연하게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너머 조각난 현실 속에 갇힌 진짜 최동욱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동욱아, 아주 훌륭한 시도였지. 넌 그저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나는 괜찮으니까. 어떤 내기는 이기고 어떤 내기는 지는 법이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관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쌤쌤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을 한 최동욱의 분신은 뒤를 돌아 백심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진짜 최동욱은 조각난 시야 너머로 자신의 몸을 한 존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도를 걸어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동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가 만들어낸 그 영원한 감옥 속으로 끝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아주 긴 침묵 혹은 낮고 처연한 배경음악 박슬기입니다. 최동욱 형사의 길고도 비극적인 기억의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오늘 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막을 내립니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그날 밤의 사건은 어쩌면 오늘 밤 기묘한 형태로 마침내 그 종지부를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형사의 비극적인 실수를 넘어 인간의 기억과 죄책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공포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최동욱 형사가 겪었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후인 그의 파트너였던 박민혁 경사의 원혼이 복수를 위해 혹은 어떤 기묘한 형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돌아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실수와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부서져 내린 한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거대하고도 정교한 환각이었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그 경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깊은 죄책감이 죽은 파트너의 영혼을 현실로 불러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기억의 감옥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세상 밖으로 걸어나간 또 다른 최동욱의 모습은 어쩌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 끔찍한 기억 속에 영원히 가두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 우리 스스로가 기억의 어둠 속에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은 그 어떤 물리적인 감옥보다도 더 단단하게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기억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오늘 밤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창밖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고 세상은 고요한 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기억은 다정하고 당신의 잠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 마음의 또 다른 그림자를 탐험하기 위해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의 박슬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